얘들아, 더 자라서 오렴. 너희는 아직 어리단다. 목소리, 수십 개의 목소리들이 낯선 진실을 외치며 나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진실, 그 목소리들이 전하는 진실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온 우리는 승리했다 는 간단 명료한 정의와는 딴판이었다. 순식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파토스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살아있는 조직 안에서 깨끗이 녹아버렸다. 파토스는 그 생이 아주 짧은 물질임이 밝혀졌다. 우리 삶 속에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더 존재할 때 그게 바로 운명이 되는 게 아닐까?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대체 나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러는 걸까? 어떻게 그런 일이 모스크바나 스탈린그라드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따져 묻고 싶어서? 아니면 군사작전에 대한 묘사라든지 높고 낮은 언덕들의 이름에서 따온 지금은 잊힌 전투의 명칭들이 듣고 싶어서? 나는 정말 전선이니 전선의 활약이니 진격과 퇴각이니 그런 이야기, 전복된 열차가 몇 대고 빨치산의 기습 공격은 어땠는지 따위의 이야기가 필요한 걸까? 이미 수천 권도 넘는 책들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영혼에 대한 이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은다. 영혼의 삶이 남기고 간 흔적을 따라가며 영혼을 기록한다. 나에겐 영혼이 걸어간 길이 사건 자체보다 중요하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나를 흥분시키고 놀라게 하는 건 다른 것, 즉 대체 거기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거기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깨달은 걸까? 도대체 삶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감정의 역사를 쓴다. 영혼의 역사를 쓴다. 전쟁이나 한 나라의 역사, 영웅들의 인생 역정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가 거대한 사건의 깊은 서사 속으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 작은 사람의 역사를 쓴다. 1941년의 소녀들. 무엇보다 나는 그 소녀들은 대체 어디서 왔는지 묻고 싶다. 그것도 그렇게나 많이. 그들은 그렇게 남자들과 똑같이 무기를 들고 싸울 생각을 했을까? 총을 쏘고 지뢰를 매설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폭격을 하는 등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미 19세기에 푸시킨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푸시킨은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던 여성 기병 나데즈다. 푸시킨은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던 여성 기병 나데즈다 두로바의 일기 중 일부를 동시대인에 실으며 이렇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 훌륭한 귀족 집안의 젊은 아가씨는 정든 집을 등지고 자신의 여성성도 포기한 채 남자들도 꺼리는 힘든 노동과 의무를 선택했단 말인가? 대체 무엇이 그녀를 전장으로 내몰았을까? 그것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남 모르는 은밀한 마음의 번민, 불타는 상상력,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타고난 기질, 애끓는 사랑? 정말이지 대체 무엇일까? 10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진다. 맹세와 기도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말할 거야. 전부 다 말할 거야. 드디어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니까. 그 숱한 세월을 우리는 입을 닫고 살았어. 심지어 집에서조차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어. 전쟁에서 돌아온 첫 해에 나는 말하고 또 말했어. 아무도 듣질 않았지.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린 거야. 당신이 찾아와서 다행이야. 나는 누군가 와주길 늘 기다렸어. 누군가 올 줄 알았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지. 그때 나는 어렸어. 완전히 어린애였지. 참 안타까워. 왜인지 알아? 내가 너무 어려서 그때 일이 다 기억이 나지 않거든. 전쟁 터지기 며칠 전에 마침 친구랑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 그때만 해도 우린 전쟁 같은 게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어.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리벤트로프와 몰로토프가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 독일은 소비에트 연맹에 충직한 친구라는 장내 아나운서의 설명과 함께 그 말이 우리 뇌에 박혔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독일군이 바로 모스크바 앞까지 치고 들어왔어. 우리 집에는 모두 8남배가 있었는데 위로는 4은 딸이었고 그중 내가 맏이었어.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해 오시더니 우시는 거야. 한때는 우리 집 큰애들이 다 딸이어서 살림미천이라고 좋아했는데 이젠 집집마다 한 명은 전선으로 가야 한다는데 우리 집은 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나는 너무 나이 들어 데려가지도 않을 테고 큰 애들은 다 여자애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리디 어린 네 동생들이 남자라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가족은 모두 그 일로 유난히도 속상해했지. 그러다가 간호사 양성과정이 생기자 아버지가 나와 여동생을 거기로 데려가셨어. 내 나이 15, 동생은 14이었지. 아빠는 이게 내가 승리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전부요. 우리 딸들이라고 하시며 우리를 그곳에 맡기셨어.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던 시절이었지. 그리고 1년 후에 나는 최전선으로 떠났어. 나탈리아 이바노브나 세르게예바, 사병, 위생병.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온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어. 혼돈 그 자체였지. 싸늘한 공포가 온 도시를 사로잡았어. 너도 나도 스파이를 잡았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고는 적의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서로를 안심시켰지. 누구도 우리 군대가 참패당하고 또 몇 주 만에 적에게 철저히 유린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우리는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서 할 거라고 배웠거든. 적은 우리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군이 모스크바에서 밀려난 거야. 전쟁 전에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소문은 철저히 차단되었지. 그 일에 적합한 몇몇 조직이 동원됐는데 무슨 조직이었는지 알아? 옌케베데, 체카 요원들. 옌케베데는 내부인민위원회, 소련의 정부기관이자 비밀경찰로 스탈린의 통치 기간 동안 정치적 숙청을 실행을 했어. 체카는 볼셰비키 혁명 직후 창설되어 1922년까지
소련에 존재한 비밀 정보기관 볼셰비키 반대 세력 처단과 해외 첩보 활동이 주요 임무였다. 엔케베데, 체카 요원들, 이런 조직이었어. 사람들은 집이나 부엌에서만 남몰래 그 일에 대해 속삭였고, 콤부날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방에서 방문을 닫거나 욕실에 물을 틀어놓고 이야기했어. 하지만 스탈린이 대국민 연설을 시작하자 스탈린은 우리를 형제자매 여러분이라 부르며 연설의 운을 뗐어. 그러자 모두들 스탈린에게 받은 수모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렸지. 우리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은 수용소로 끌려갔어. 외삼촌은 철도원으로 일했고 공산주의자였어. 이미 나이도 많았지. 외삼촌은 출근해서 일하다가 체포되었어. 누가 그런 짓을 한 줄 알아? 바로 옌케베데야. 옌케베데가 사랑하는 우리 외삼촌을 그렇게 한 거였어. 우리 외삼촌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외삼촌을 믿었지. 외삼촌은 내전에서 표창까지 받으셨는데, 하지만 스탈린의 연설을 들은 뒤 엄마가 그러시는 거야. 우리나라부터 지키고 보자꾸나. 삼촌 일은 그 다음에 해결해도 늦지 않아. 모두들 그렇게 조국을 사랑했어. 나는 곧장 군정치위원회로 달려갔어. 후두염에 걸려서 아직 열도 내리지 않는 몸이었는데 달려간 거야.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 엘레나 안토노브나 구티나 사병, 운전병. 우리 엄마는 아들이 없었어. 딸만 내리다섯이었지. 그런데 전쟁이 난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음감이 좋았어. 그래서 음악원에 입학할 꿈을 꾸고 있었지. 하지만 내 뛰어난 음감이 전쟁에서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생각에 통신병이 되기로 마음먹었어. 우리 가족은 소개령에 따라 스탈린그라드로 피난을 떠났어. 스탈린그라드가 독일군에게 포위되자 우리는 기꺼이 전선으로 향했지. 모두 다 같이. 엄마와 딸 5, 이렇게 온 가족이 전선으로 간 거야. 그때 아버지는 이미 전선에 나가 계셨고, 안토니나 막시모브나 크냐즈바, 하사, 통신병. 모두들 전선으로 가는 게 소원이었어. 무섭지 않았냐고? 당연히 무서웠지.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 다 같이 군정치위원회로 몰려갔지. 갔더니 우리더러 그러는 거야. 얘들아, 더 자라서 오렴. 너희는 아직 어리단다. 그때 다들 16, 17 그랬거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결국 병사로 받아주더라고. 친구와 함께 저격병 훈련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를 가르칠 시간이 없다면서 교통정리병을 하라고 했어. 엄마는 떠나는 딸내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며칠째 기차역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 우리가 기차로 향하는 것을 보시고는 달려와서 피로구와 달걀 10개를 건네주셨지. 그리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지. 타티아나 에피모브나 세묘노바, 중사, 교통정리병. 순식간에 세상이 변했어. 전쟁 터지고 처음 며칠이 생각나. 엄마는 저녁이면 창가에 서서 기도를 하셨지. 나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엄마는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어. 나한테도 징집 명령서가 나왔어. 나는 의사였으니까. 나는 의무감에 전쟁터로 향했어. 우리 아버지는 딸이 전선에 나간다는 사실에 행복해하셨어. 당신 딸내미가 조국을 지킨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셨지. 아버지는 내 군인 증명서를 받으러 아침 일찍 군정치위원회로 가셨어. 당신 딸이 전선으로 간다는 사실을 온 동네에 알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던 거야. 에프로시냐, 그레고리 예브나 브레우스, 대위, 의사. 여름이었어. 평화를 누린 마지막 며칠이었지. 저녁에 우리는 춤을 추러 갔어. 그때 우린 모두 16살로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뭐든 함께하곤 했어. 우리 중엔 아직 따로 사귀는 남녀 커플은 없었어. 그래서 이를테면 남자애들이 6이면 여자애들도 6 이런 식으로 어울려 다녔어. 그런데 불과 2주 후에 탱크학교 생도들이었던 남자애들이 춤추고 나면 우리를 배웅해주고 했던 그 아이들이 불구가 되고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으로 전선에서 돌아온 거야. 세상에 어찌나 무섭던지 정말 끔찍했어. 나는 누가 소리내 웃기라도 하면 참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아버지는 곧 의용군에 들어가셨어. 집에는 어린 남동생들과 나만 남았지. 남동생들은 이제 겨우 7살, 3살이었어. 나는 엄마한테 나도 전선으로 가겠다고 말했어. 엄마가 많이 우셨어. 나도 밤에 몰래 울었고,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하니까 전선으로 떠났어. 부대에서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 엄마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전선의 부대에서. 릴리아 미하일로브나 부트코, 외과병동 간호병. 대열을 이루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키 순서대로 줄을 섰는데 내가 제일 작은 거야. 지휘관이 대열을 보더니 곧장 나한테 걸어왔어. 이 꼬맹이는 뭐야? 네가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지? 엄마한테 돌아가서 더 잘하면 오는 게 어때? 그때 나는 이미 엄마가 안 계셨어. 폭격에 돌아가셨거든. 평생 살면서 가장 잊히지 않는 건 전쟁 첫 해. 그러니까 우리 군이 퇴각할 때 본 장면이야. 관목숲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보게 되었지. 우리 병사 하나가 소총을 들고 독일군 탱크로 달려들더니 소총 개머리판으로 탱크의 철판을 마구 내리치는 거야. 소리소리 지르고 울면서 적탄에 맞아 쓰러질 때까지 탱크를 치고 또 쳤어. 독일군 기관총에 벌집이 될 때까지. 전쟁 첫 해에 우리는 소총 하나로 독일군 탱크와 메서슈미트에서 맞서 싸웠지. 폴리나 세면노브나 노즈드라 체바 위생사관. 나는 엄마에게 사정사정했어. 제발 울지 말라고 애원도 하고. 우리가 전선으로 떠나는 날 아직 밤이 깊지 않은데도 밖이 많이 어두웠어. 온 동네가 울음바다였어. 우리 어머니들은 딸내미들을 전쟁터로 떠나보내며 흐느껴 울었어. 아니, 거의 울부짖었어. 우리 엄마는 돌처럼 굳은 채 그 자리에 서 계셨지. 엄마는 당신이 울면 나도 울까봐 간신히 참고 계셨어. 나는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귀염둥이 딸이자 집안의 응석바지였거든. 그런데 그 응석바지가 전쟁터로 간다며 그 긴 머리를 댕강 자르고 남자애처럼 짧은 머리로 나타났으니
엄마 아빠는 한사코 나를 말리셨어. 하지만 나는 전선으로 갈 거예요. 전선으로 보내줘요. 전선으로. 라고 날마다 전선, 전선 노래를 부르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 실은 지금은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포스터 글귀들의 영향이 컸어. 모국이 그대들을 부른다. 전선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눈만 뜨면 사방에 보이는 게 그런 글귀들이었으니까. 노래는 또 어떤 줄 알아? 일어나라, 위대한 나라여. 일어나서 죽기까지 싸우라. 기차를 타고 가면서 플랫폼에 방치된 시신들을 보고 우린 큰 충격을 받았어. 이미 온 나라가 전쟁터였던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젊었기에 금세 마음을 추스르고 노래를 불렀어. 그것도 흥겨운 노래를. 그때 부른 노래가 아마 차스투사카였던 것 같아. 차스투시카는 러시아 소교나 유행가로 그 시대의 생활상이나 풍습 등을 반영하며 사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우리 가족 모두 전쟁에 동원됐어.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까지 온 가족이 철로 부설 작업에 동원돼서 전선을 따라다니며 철로를 복구하는 일을 했지. 결국 우리 가족 모두 전승 메달을 받았어. 아빠, 엄마, 여동생, 그리고 나.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예브게니야 세르게예브나 사프로노바, 근위대 중사, 항공기 정비사. 전쟁 전에 군대에서 전화 교환수로 일했어. 우리 부대는 보리소프에 주둔했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몇 주 만에 우리 부대도 참전하게 됐어. 사령관이 우리를 모두 소집해 정렬시켰어. 우리는 군에 복무하는 것도 아니었고 병사도 아니었어. 그저 군에 고용된 사람들이었지. 사령관이 우리에게 말했어. 무자비한 전쟁이 시작됐다. 여자인 제군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거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된다. 하지만 전선에 남고 싶은 사람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도록. 그러자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어. 우리 모두 20명이었어. 다들 조국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었지. 전쟁이 터지기 전까진 나는 전쟁에 대해서라면 책도 읽기 싫었던 사람이었어. 책을 읽어도 사랑 이야기만 읽었지.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되더라고. 밤낮으로 통신장비 옆에 붙어 있었어. 잠시도 떠나지 않고 꼬박 24시간씩 자리를 지켰어. 병사들이 우리에게 음식 냄비를 가져다 주면 간단하게 식사를 했고 눈을 붙여도 그 장비 옆에서 눈을 붙였지. 그것도 잠깐. 금세 다시 머리에 수신기를 쓰고 가서 앉았어.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서 동료들에게 내 긴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부탁했지. 길리냐 드미트리예브나 자폴스카야. 전화 교환수. 우리는 군 정치위원회로 찾아가고 또 찾아갔어. 그리고 몇 번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다시 찾아가니까 위원장이 우리를 거의 내쫓을 기세인 거야. 너희들이 뭐라도 특별히 할 줄 아는 것만 있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간호사라든지 운전수라든지. 그래, 할 줄 아는 게 뭐지? 전쟁에 나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우리는 한 번도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그저 나가서 싸우겠다. 그게 다였으니까. 우리는 싸운다는 게 뭔가 할 줄 아는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미처 몰랐던 거야.
뭔가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위원장의 질문에 우리는 많이 당황했어. 친구 몇 명과 함께 간호사 양성 과정을 찾아갔어. 6개월은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생각에 6개월은 너무 길었어. 우리에게는 맞지 않았지. 보니까 3개월 과정도 있었어. 사실 3개월도 우리에게는 길었어. 그런데 마침 3개월짜리 과정이 끝나갈 무렵이어서 우리도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통사정했지. 한 달 정도 수업을 받았어. 밤에는 실습 나가고 낮에는 수업을 듣는 식으로 결국 우리는 한 달 조금 넘게 공부하고 간호사 양성 과정을 마쳤어. 우리는 전선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졌어. 그때가 1941년 8월 말이었지. 학교고 병원이고 클럽이고 부상자들로 넘쳐났어. 하지만 다음 해 2월에 나는 병원을 나왔어. 나온 게 아니라 도망쳤다고. 아니, 탈영했다고 할 수 있지.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증명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전선행 병원 열차에 몸을 실었어. 당직서직 못할 것 같음, 전선으로 떠남이라는 쪽지만 남겨놓고 나왔어. 그렇게 된 거야. 옐레나 파블로브나 야코블레바, 하사관, 간호병. 그날 데이트 약속이 있었어. 나는 한껏 들떠서 약속 장소로 불이 나게 달려갔지. 그 사람한테 사랑의 고백을 들으리라 기대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베라, 전쟁이야. 수업 끝나고 바로 전선으로 떠나야 해. 그이는 군 사관학교 학생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곧장 잔다르크가 된 내 모습을 떠올렸어. 전선으로 가서 소총을 쏘는 것만 다를 뿐이었지. 그 사람과 난 반드시 함께여야 했으니까 반드시. 그래서 군 정치위원회로 달려갔어. 하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어. 우린 의료진이 필요하오. 그러려면 6개월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6개월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랑에 빠진 나한테 6개월이라니. 결국 훈련을 받기로 마음을 바꿨어. 하지만 좋아, 훈련은 받겠지만 간호사는 아니야. 나는 총을 쏘고 싶어. 그이처럼 나도 총을 쏠 거야 라고 생각했지. 이상하게도 나는 벌써 그 일에 준비가 돼 있었어. 우리 학교엔 내전에 참전한 전쟁 영웅들이나 스페인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자주 왔었거든. 여학생들은 자신을 남학생들과 동등하다고 느꼈고 학교도 남학생, 여학생 따로 구별하지 않았어.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아가씨들에게도 트랙터 운전대를, 아가씨들에게도 비행기 조종관을 이라는 선전문을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게다가 나는 사랑에 빠져 있었잖아. 심지어 나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전사하는 모습까지 상상했다니까, 한 전투에서. 나는 연극학교에 다녔어. 여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지. 라리사 레이스네르처럼 되는 게 소원이었어. 라리사 미하일로브나 레이스네르는 소련의 여성 혁명가이자 기자, 작가. 러시아 내전에 참전했다. 라리사 레이스네르처럼 되는 게 소원이었어. 가죽 잠바를 입은 여성 정치위원. 나는 그녀가 예뻐서 좋았어. 베라 다닐로브체바, 중사, 저격병. 내 친구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모두 전선으로 불려갔어. 나는 나만 못 가고 혼자 남은 게 속상해서 서럽게 울었어. 사람들은 내게 그랬지. 얘야, 너는 공부를 더 해야 해. 하지만 우리의 공부도 그리 길게 가지는 못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여러분, 학업은 전쟁이 끝나면 마치도록 합시다. 조국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공장 책임자들이 기차역까지 나와 전선으로 떠나는 우리를 배웅했어. 그때가 여름이었어. 기차 객차마다 푸른 나뭇잎들이며 꽃들이 가득했던 게 기억나. 사람들이 선물도 많이 줬어. 집에서 만든 최고로 맛있는 쿠키와 예쁜 스웨터를 선물 받았지. 뭐가 그리 신이 났던지 플랫폼에서 춤까지 췄지 뭐야. 우크라이나 민속춤을 신나게 췄다니까. 우리는 몇 날 며칠을 기차를 타고 갔어. 물을 기르러 가려고 양동이를 들고 다른 여자아이들과 어떤 역에 내려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지 뭐야. 기차가 연달아 지나가는데 전부 여자들만 한가득인 거야. 다들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우리를 보더니 머릿수건을 벗어 흔들고 군모를 벗어 흔들고 그제야 알겠더군. 남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들 전사하거나 적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남자들 대신이라는 걸 말이야. 엄마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주셨어. 나는 그걸 큰 메달에 끼워 넣었어. 어쩌면 그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 전투에 나갈 때마다 기도문에 입을 맞췄거든. 안나 니콜라예브나 프롤로비치 간호병